안녕하세요. 전 30대 초반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연의 일을 겪으며 인생에서 결혼이 왜 첫 번째 관문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또 동전의 양면처럼 사람들의 이중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게 됐죠. 이 모든 일이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생긴 일들로 깨닫게 된 것들이에요. 사연으로 보낼 만큼 저에게는 잠깐의 해프닝이 된 일이지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만한 이야기 같아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제 평범하지 않은 인생의 첫 시작점부터 차례대로 사연을 이야기해 볼게요. 전 갓난 아기일 때 보육원 문 앞에 버려진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신상 정보는 어느 것 하나 없었기에 이름도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으로 불리게 됐죠. 원체 성격이 소심한 탓도 있었겠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서 버려진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무슨 일이든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으로 행동했어요. 어릴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그렇게 행동을 해야 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하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래서 매사 삐뚤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속마음을 알고 안타까워 해주시는 분들이 나타나셨어요. 바로 지금의 저희 부모님이시죠. 불임으로 인해 슬아의 자식이 없었던 부모님께서는 매주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그 적적한 마음을 달래고는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있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절 보시게 된 거죠.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음식과 장난감에도 마음의 문을 쉽사리 열지 않는 저를 보시고는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아셨다고 해요. 제가 비협조적이고 삐뚤게 하는 행동들 모두에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셨던 두 분께서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중 유독 저에게 마음이 쓰였다고 하셨죠. 당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던 저를 부모님께선 입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그 의사를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환경의 변화가 무서웠던 저는 입양을 가지 않겠다고 했죠. 보육원 선생님과 부모님의 긴 설득 끝에 입양을 가게 됐지만 부모님과 가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폐쇄적으로 행동하는 제가 미우실 텐데도 부모님께서는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두 분을 보며 조금씩 믿음이 생겼던 저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을 따르게 됐죠. 부모님께서는 저를 친자식 그 이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넉넉한 가정 형편으로 뭐든 부족하지 않게 저에게 모든 걸 지원해 주시려고 했고 제가 조금의 고생도 하지 않으시길 바라셨죠. 제가 어린 시절 받은 마음의 상처와 고생이 다른 사람들 평생의 상처보다 깊다면서 매 순간 행복하기만 바라셨어요. 부모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에 저도 기대에 맞는 자식이 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렸을 적 부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항상 밝고 웃는 얼굴로 지냈죠. 어린 시절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경험이 있어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사 모든 일에 감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업의 높고 낮음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지만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며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죠. 그 힘들다던 취업도 졸업 전에 확정을 지어 놓을 만큼 저 스스로와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려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중에 오늘 설명드릴 사연의 시작인 남자친구를 회사 안에서 만나게 됐어요.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남자친구는 저와 부서도 완전히 다르고 업무 관련도 없어 아예 모르고 지내던 사이였죠. 그런 남자친구와 사내 테니스 모임을 가지다 처음으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같은 운동을 하며 서로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다 보니
급속히 친해지게 됐고 주말에는 운동을 핑계 삼아 따로 만나기도 했죠. 우리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닮은 성격에 반했어요. 만남이 잦아지면서 나중에는 연애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궁금해한다고 전화로 인사를 드리면 안 되겠냐 말을 전해왔습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죠. 아직 인사를 드릴 정도로 저희의 만남이 깊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남자들의 경우 자신의 부모님께 여자친구의 여부를 먼저 말하지 않기도 했고요. 난감한 상황에 그렇다고 거절을 할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른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하게 된 남자친구 어머님과의 첫 통화는 면접 자리나 마찬가지였어요. 살고 있는 곳,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 나온 학교 등등 기본적인 호구 조사는 기본이었고 평소 취미부터 남자친구와 무엇을 하며 데이트를 하는지 정말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셨죠. 잠시 인사나 드릴 거라 생각했던 첫 인사치고는 통화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당황스러운데 남자친구는 그걸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불편해서 어색하게 웃는 걸 진짜 즐거워서 웃는다고 생각했죠. 남자친구가 중간에 끊어주지 않으니 전화기를 계속 붙잡게 됐고 결국 1시간 가까이 면접 같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계속될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이른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 악수가 될까 불안했지만 다행히 남자친구와 연애를 계속 이어가게 됐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도 절 예뻐해 주셨어요. 정말 저를 너무나도 좋아해 주셔서 이후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할 정도였죠. 특히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던 분들이라서 그런지 제가 도시 사람의 부잣집 딸이라는 이유로 마치 저를 아기 다루듯이 대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였는지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화로 인사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됐습니다. 아는 지인분의 자제가 결혼을 한다고 올라오신 거죠. 남자친구에게 어머님께서 올라오신다고 말을 듣게 된 저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됐어요.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 남자친구가 고른 식당으로 가게 됐죠. 해산물이 나오는 음식점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식탁에 나온 음식을 앞에 두시고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전 어머님께서 어디가 불편하시거나 음식이 맞지 않으시는가 해서 여쭤보게 됐죠. 어머님,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응? 아니, 난 원래 좋아하는 음식이라 괜찮은데 우리 지은이가 이런 걸 먹나 싶어서 내가 유연이한테 너 좋아하는 식당으로 가자고 했는데 눈치 없이 여기를 골랐네. 전 괜찮아요. 아구찜도 좋아하고 해물탕도 잘 먹어요.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고 양이 많으니까 자주는 못 먹고요. 그래? 네가 이런 것도 먹을 줄 알아? 아휴, 괜한 걱정을 했네. 난 네가 서울에서만 살고 부잣집 귀한 딸이라고 하니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했거든. 혹시 가리는 음식은 있니? 아니요, 뭐 작은 알레르기도 없어서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어요. 그래? 요즘 애들은 가리는 것도 많고 편식도 많이 하던데 우리 지은이는 가정교육도 잘 배웠나 보다. 편식도 안 하는 걸 보니. 그래, 음식 식겠다. 어서 먹자. 어머님께서는 아마 제가 매일 고급 음식이나 양식만 먹고 자랐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들이 낯설까 싶어 걱정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예쁘고 귀한 손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면서 새우나 조개같이 손을 써서 먹어야 하는 음식을 직접 다 발라주셨죠. 제가 대접하려고 만든 자리에서 역으로 대접을 받는 게 처음에는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에게 일을 맡기는 것 같아 불편했고 식사를 하면서도 제 눈치를 보시며 잘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거든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와 만남이 길어지고 예비 시부모님과도 자주 뵙게 되면서 저를 대해주시는 행동에 익숙해져 가기는 했지만 너무 과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 항상 황송한 마음이 들었죠. 결혼을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아기라는 애칭까지 불러주시면서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인 건 맞지만 물론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죠. 시골에 사셔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가끔 가부장적이고 고지식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에게 강요까지 하셨거든요. 하루는 회사에 있는데 연락도 없이 오신 어머님이 회사 로비에 있으시다면서 저에게 내려와 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내가 귀한 걸 하나 지어왔는데 이거 전해주려고 왔다. 미리 연락 주시죠. 그럼 제가 내려가서 뵙고 오면서 가져가도 되는데.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여자한테 좋은 거다. 웅담 알지? 웅담. 네? 웅담이라고요? 이거 먹는 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니까 괜찮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사람들이 웅담이 남자한테만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여자들한테도 엄청 좋아요. 여자들 빈혈에도 좋고 몸에 활력도 찾아주고. 너 웅녀가 곰이었다는 건 알지? 그러니까 이게 여자한테 얼마나 좋겠어. 이거 정말 귀한 거니까 유연이한테도 주지 말고 너만 먹어라. 나중에 애 낳는데 힘을 쓰려면 이런 걸 평소에 먹어서 체력을 키워놔야 해요. 웅담에 오소리 쓸개, 흑염소 등등 몸에 좋다고 하는 건 전부 다 구해다 주셔서 제가 먹는 걸 일일이 전화까지 주시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흔히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운동이나 균형 있는 식단이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다지 반갑지는 않았어요. 사실 동물 복지를 생각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고 효능도 뚜렷하게 밝혀진 게 아니니까요. 솔직히 꺼려졌지만 그 모든 게 저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억지로 먹었습니다. 다 먹기 힘들 때는 남자친구에게 나눠주면서 말이죠.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의미의 여러 부적들도 주셨고 저희 나이 또래에 입지 않은 속옷도 주셨죠. 모두 다 미신적인 의미가 있는 선물이었고 젊은 사람인 저로서는 믿지 않는 것들이었지만 저를 생각해 주시는 예비 시부모님의 뜻을 알고 기분 상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대로 했습니다. 물론 속뜻은 항상 저보다는 제가 가지게 될 남자친구의 아들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미움받는 며느리보다는 나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순조롭게 연애를 이어가던 저와 남자친구는 오랜 만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고 양가 인사를 드리게 됐죠. 이후 큰 문제 없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 상견례도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만 하면 됐는데 하필 그때 남자친구가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이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던 남자친구가 결혼 준비를 앞두고 사업을 벌리게 된 거죠. 분명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별 생각도 없이 용감하게 사업을 시작한 배경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에 투자를 하시겠다고 한 이유도 있었죠. 그 일로 인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던 결혼식 준비를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마쳤다 보니 결혼을 한 것과 다름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모두 양가 부모님을 챙길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위와 며느리의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 그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생신으로 남자친구와 저는 예비시댁에 내려가게 됐고 음식과 반주를 즐기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부모님들과 다 같이 모여 저와 남자친구가 준비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그 영화 내용의 초반 내용이 제 어린 시절과 많이 비슷했습니다. 주인공이 입양아였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남자친구가 저에게 제 어린 시절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가 아니냐며 말을 했죠. 그 말을 듣고 어머님께서 크게 놀라시며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어오셨습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한 거니? 입양아? 왜 지은이 네가 입양아야? 어머니 모르셨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상견례 자리에서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니,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잠깐만. 그러면 너 지금 너희 부모님과는 피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은 거야? 그야말로 생고아라는 말이지? 네. 죄송해요. 제가 확답이라도 받았어야 했는데 전 그때 제가 설명할 때 이해하신 줄 알고.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니? 고아? 애미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 분명 저나 저희 부모님이 얘기를 했었지만 어머니는 듣지 못했다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친자식이 있어 저를 차별하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옛날 사고방식에 멈춰있던 예비 시부모에게는 그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입양하라는 얘기에 점점 격분하는 모습을 보이셨죠? 유현이,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무슨 생각으로 고아인 애를 만나? 얘 몸에 어떤 피가 흐르는지 알고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냐고? 애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지금까지 얘 임신 잘하라고 들인 값이 얼만데 가장 중요한 걸 쏙 빼놓고 결혼하겠다고 말하면 어떡하냐고? 엄마, 왜 그래요? 지은이가 입양된 게 우리 결혼에 무슨 문제가 된다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은이 부모님께서 지은이를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키워오셔서 주변에는 입양된 것도 모르고 있어요. 얘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건 피에 관련된 거라고. 피. 너 아버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지? 그런데 상놈의 피인지 백정놈의 피인지도 모르는 애랑 결혼을 어떻게 시켜? 나중에 낳은 애는 어떻게 될 줄 알고? 여자가 얘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널리고 널렸는데 굳이 고아 출신의 애를 데려와서 뭐하니? 그건 우리 집안의 수치다, 수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는 우선 예비 시부모님을 진정시키고 설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 밑에서 자라오면서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일 한 적 없고요. 누구와 비교해도 자신 있을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고아 출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저희 가족, 그 어느 가족보다 화목하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며느리 돼서도 절대 실망시켜드리는 일 없도록 할 테니 저 믿어주세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너희 부모님께 사랑을 받든 안 받든 당장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출신 자체가 문제라고. 너, 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니? 자식 버리고 간 부모가 뭐 대단한 게 있겠어. 뻔하지. 그런 유전적인 데이터들이 다 네 피 속에 들어가 있다고. 네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그 피를 못 속여요. 그리고 그 피는 대대손손 우리 집안 피로 섞여 들어갈 거고 난 그 꼴 못 본다. 너처럼 근본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사돈 맺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혹시 아냐? 온갖 더러운 피로 얼룩져 있을지. 우리도 너에게 귀한 손자 보려고 들인 값이 있어서 너만큼이나 손해를 많이 봤으니 서로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이만 끝내자. 결혼 없었던 걸로 해. 어머님, 너무하시잖아요. 출산은 제가 노력한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것 봐. 제 눈깔 좀 보라고. 저 눈깔 보니 피 속에 백정놈이라도 들었나 보다. 네가 아무리 악을 써도 네 핏줄처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 남자친구가 나서서 시부모님을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파혼을 요구하는 두 사람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우선 그 자리를 피하기로 했죠. 너무 납득이 되지 않는 파혼 이유였기에 이런 걸로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결혼 준비가 남자친구의 사업으로 미뤄지게 됐으니 시간을 가지며 예비 시부모님을 설득시키기로 했죠. 전 회사를 다니며 어떻게 해야 두 분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과 아직 이별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예비 시모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죠. 예비 시모가 제 목을 조여올수록 전 더 조급해져 갔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도움이 더 절실히 필요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사업이었어요. 혼자서 하게 된 사업이 바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당장 저와 파혼을 하여 헤어질 수도 있는 마당에 남자친구는 너무 태평스러웠습니다. 이번 주에 내려가서 어떤 식으로 말할 거야? 응? 이번 주는 힘들겠는데. 나 사업 관련으로 골프 모임이 있어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나 혼자 다녀와? 나 그 집 대문도 못 들어갈걸? 벌써 몇 주나 지나갔는지 알아? 당신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냐고. 나 매일 당신 어머니께 시달리고 있어. 당신과 헤어지라고. 그러니까 전화 오면 받지 말라니까. 그리고 지금 엄마 아빠가 화가 난 상황인데 무슨 말을 하든 좋게 들리겠어?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 좀 기다려봐.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남자친구에게 전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지쳐갔죠. 시부모님께 무시와 과일씨를 받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저에게 무심한 남자친구와 하게 될 결혼 생활도 걱정됐죠. 결국 전 파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마침 자신의 아들과 헤어지라고 연락이 오고 있는 시모의 전화를 받고 파혼을 하겠다고 했죠. 시모는 자신의 아들과 파혼을 하겠다고 하는 저에게 또 모진 소리를 해왔습니다. 끝까지 모진 말을 하는 시모의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하는 통화를 모두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표정에 손까지 부들부들 떨고 계셨죠. 아빠, 아까부터 듣고 계셨던 거예요? 겨우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든? 네가 어떤 아인데 겨우 그것 때문에 파혼을 시킨다고? 죄송해요. 아버지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전 괜찮아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결혼 전에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엄마한테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 테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 기다려주세요. 유현이랑 정리할 거 다 하고 나서 완벽히 관계가 끝나고 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니? 지금 가장 힘든 건 너일 텐데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아라. 네가 그러면 내 가슴이 더 아프니. 그리고 우리야말로 그따위 집안에 너를 시집 보낼 수 없다. 네가 좋다고 하니 나도 좋았던 거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 집이 우리와 비교나 되니. 그래도 내 딸 사랑해주는 거 하나 믿고 보내려고 했던 건데 인성까지 개차반이라면 절대 보낼 수 없지. 너는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다. 내 소중한 자식한테 그런 몹쓸 말을 한 집안 사람들 가만히 못 두겠어. 그 집안 놈들에게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이고 네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알려줘야겠어.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시댁에 찾아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화가 난 채로 시댁에 향하는 아버지를 말리며 뒤따라가는 거였죠. 시댁이 될 수 있었던 그 집에 저녁이 돼서 도착하신 아버지는 대문을 걷어차버리며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죠. 나와! 나오라고 이 모이상식한 인간들아! 깜짝 놀란 예비 시부모님은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돈, 아니지. 지은이 아버님께서, 아니 지은이 보호자께서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뭐? 지은이 보호자? 이 사람들이 정말... 당신들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 우리 딸 보고 뭐라고 했냐고? 뭐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건데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파혼 가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틀린 말이라도 했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어디 근본도 모르는 여자애를 데려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삼습니까? 그쪽이 보기에는 우리 집이 시골에서 농사나 하고 있으니까 그저 그런 집안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조씨 집안 양반가 집안입니다. 요즘 시대에 집안까지 따지고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아이를 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집안? 그래, 당신네 말 한번 잘했네. 그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신 사람들이
선대분들에게 인성교육은 배우지 못했나 보지? 우리나라에 본관 없는 성을 가진 사람이 어딨어? 무슨 조씨 집안이라고 다 양반가야? 그럼 우리 집안은 왕가 핏줄이고. 야, 이 사람들아, 아무리 시골 촌구석에 처박혀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대에 발맞춰가는 정신머리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놈의 본관 핏줄이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귀하게 키운 딸한테 그딴 말을 하고 있어. 현실적인 거 따져보자고. 당신네가 우리 집안에 비교가 될 만한 게 있어? 이게 장사라고 하면 우리가 믿져도 한참은 믿지는 장사야. 애초에 애들 둘이 좋다고 하는 결혼 가지고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당신네가 우리랑 수준이 맞아? 말해봐. 당신들이 낳은 게 뭐가 있는데? 경제적인 수준이 맞기라도 해. 아니면 시부모라는 것들이 배우기라도 많이 배웠어. 우리 집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고. 화가 난 아버지께서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셨지만 예비 시부모는 억지를 써가며 맞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 수준이든 뭐든 시작은 근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제사는 왜 지내고 성씨는 왜 따라가겠어요? 그만큼 핏줄이 중요한 거니까 이러는 거지. 막말로 지은이 제 부모가 범죄자가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지 친부모를 닮은 구석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핏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상대방 집안도 보고 부모도 보고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근본도 모르는 애를 우리 집안에 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한 핏줄 들여서 집안을 거덜낼 수는 없으니 우리는 돈이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쟤를 며느리로 삼는다고 해도 어떻게 조상님들 드리는 제사상에 저 아이가 한 음식을 올리겠어요. 나중에 조상님들 얼굴은 어떻게 뵙고요. 우리는 스스로 집안에 먹칠을 할 수 있는 행동을 못하겠으니 말씀처럼 이런 거 따지지 않는 집안에 시집 보내시면 됩니다. 두 사람의 억지에 결국 아버지께서 이성의 끈을 놓으셨습니다. 몸을 날리시면서 두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시려고 했죠. 제가 겨우 아버지를 잡고 말려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예비 시부모는 저를 사이에 두고 썰전을 벌이셨어요. 그때 대문을 급히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혼 소식과 함께 저희 아버지께서 자신의 집안에 찾아왔다는 걸 뒤늦게 듣고 급히 내려온 듯한 남자친구였죠. 뛰어들어온 남자친구는 숨도 돌리지 않고 곧장 시부모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빠, 엄마, 잠시만. 진정 좀 하고 나랑 뒤에 가서 대화 좀 나눠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흥분을 하시면 좀처럼 진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 지은아, 너도 아버님 모시고 차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 좀 시켜드려. 이렇게 서로 감정만 상하는 말에서 뭐해. 다들 진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를 해서 풀어야지. 안 그래? 남자친구가 온몸을 써가며 자신의 부모들을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되려 자신들의 입을 막아버린 남자친구를 꾸짖으며 계속해서 저희 아버지와 하는 썰전을 이어가려고 했죠. 아니 얘가 왜 이래? 뭘 진정해? 아무리 파혼을 했다고 하지만 시집 들어오는 여자 집안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상이니? 너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입을 막아? 보호자분, 어디 계속 말씀해 보십시다. 우리도 화가 나서 누가 잘못을 한 건지 따져봐야겠네. 파혼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되는 걸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이거 그 자격지심. 그래, 그 자격지심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쪽도 은연중에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입양아라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거잖아요. 시모의 입에서 모진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던 그때 갑자기 남자친구가 눈물을 터뜨리며 동네가 떠나가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아빠 엄마 때문에 지금 우리 집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 모두 일시정지가 되어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남자친구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남자친구는 엉엉 울면서 자신의 부모들에게 현재 처한 상황을 말했어요. 나 사업한다는 거 지은이 아버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투자금 없으면 붕 떠버려서 망해. 아버님 믿고 여기저기 손 벌린 곳이 많아서
잘못하다간 빚더미에 오른다고. 우리 집, 밭 전부 다 날라간다고. 내가 예전에 말한 적 있잖아. 투자도 대신 못해주면서 아버님이 투자 철회하신다고 하면 뒷수습은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데. 잘못하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쫄딱 망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해, 그만. 저도 생각을 해보니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기 위해 아버지께 투자를 받기로 한 내용이 이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파혼 결정으로 인해 새까맣게 까먹고 있던 일이었어요. 아버지께서도 저와 똑같이 잠시 그 일을 잊어버리고 계셨던지 표정을 보니 이제서야 기억이 나신 듯 했죠. 남자친구의 울부짖는 말로 인해 한순간 상황이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말에 몸을 크게 부풀리며 씩씩대던 시부모 두 사람도 아들의 말 앞에 급격히 위축되며 작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저와 아버지에게 사죄를 해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도움을 받는 줄도 모르고 저희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네요. 그 말씀처럼 시골에서 있다 보니 저희가 생각이 짧아요. 그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말실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애들 일인데 괜히 저희가 나서서 문제만 만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이런 게 사람 더 열받게 하는 일이라는 거 몰라? 왜? 당신 아들 말 듣고 보니 이제서야 큰일 난 것 같아서 이래? 아까는 근본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계속해서 말해보지 그래. 진정하세요, 사돈어른. 저희가 다 잘못을 했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사돈어른께서도 자식을 두신 분이니 저희들 마음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것만 바라지 다른 게 있겠어요. 저희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순탄하게 살아갔으면 해서 했던 말입니다. 촌동네 노인들이 노파심에 한 말들이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앞으로는 절대 이런 말 입 밖으로 꺼내지도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전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두 사람을 용서하고 이전의 일들을 없던 일로 덮어두신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제가 이 집안 사람들과 가족의 연을 맺지 않겠다고 말이죠. 아버지 말씀처럼 그놈의 핏줄 타령을 하더니 자신의 집안과 아들이 몰락하게 되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이 가증스러웠죠. 그 사람들이 말하던 파혼의 이유처럼 핏줄 타령을 한다면 구시대적이고 몰상식한 사람들로 취급을 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이익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다르게 취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스러워 절대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이셨어요. 지은아, 아빠가 이 집안이 우리 집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걸 또 알게 됐다. 이 집안은 자존심도 없고 염치도 없나 보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너도 듣고 있지? 양반 집안이라고 하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인가 보다. 저렇게 비굴하게 구는 걸 보니까. 신분의 출신은 모르겠지만 일제시대 때 앞잡이 짓은 꼭 했을 것 같구나. 당신들 지금 창피하지도 않어? 아들 앞에서 부모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 보이는 게. 그래, 얼마나 절실한지 한번 보자고. 더 구걸해봐. 당신들 말처럼 내가 당신들 용서할 수 있게 아주 싹싹 손도 빌고 무릎도 꿇고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살려달라고 구걸해보라고.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처럼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며 용서를 해달라고 애원을 했죠. 아버지께서 대놓고 두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말이에요. 아들을 끔찍이도 생각하나 봅니다. 아니면 모든 재산을 날리고 거리에 나앉을까봐 걱정이 되어 빌었을 수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속 시원하고 통쾌하다고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직접 제 두 눈으로 보며 느낀 감정은 역한 감정이었어요. 얼마나 역겹던지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죠. 저런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어 얼굴을 맞대고 생활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게 다행이었죠. 자신들의 부모가 저희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울음을 그치고 저에게 다가와 절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지은아, 네가 아버님께 말씀 좀 드려봐. 아버님은 네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시는 분이시잖아. 내가 앞으로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잘할게. 너 정말 나랑 이렇게 끝내도 후회 안 하겠어? 후회 안 해. 내가 파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너희 부모님 일로만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도 똑같아. 어쩌면 너만 나한테 믿음직하고 기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파혼한다고 너희 부모님께 전화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러면 이렇게 너희 부모님의 역겨운 모습 안 봤어도 됐었을 거고. 그런데 너는 뭐 했어? 내가 입양아인 거 알고 그 난리 칠 때 그때만 너희 부모님 설득시키려고 했던 게 다잖아. 그 다음 뭐라도 해보려고 했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무렇지도 않니? 그 힘든 시간 견디는 건 나 혼자야. 넌 그놈의 사업이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날 위로해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잖아. 너희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아버지가 너희 부모님 용서하신다고 해도 내가 두 사람 용서 못하고 너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끝이라고, 끝! 남자친구는 제 말을 못 믿는 듯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 부모님의 모습이 질리신 듯한 아버지께서 관짝에 못을 박듯이 투자 철회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죠. 겨우 이 정도입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딸이 받은 상처와 내가 화를 풀겠다고 한 거예요? 나 참, 하도 대단한 집이라고 하니까 난 또 사죄도 다른 식으로 했나 싶었는데 그만합시다. 서로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대개 아드님 사업, 솔직히 내 딸 사윗감이 아니었으면 투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면 나 말고도 투자할 사람들이 줄을 섰겠지. 이제 내 사위도 아닌 사람한테 가능성도 없는 투자를 해서 뭐 한다고 합니까? 거기다 내 딸 가슴에 대못 박은 사람들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왜 놓치고. 대단하신 집안이고 핏줄이니 분명 저 말고도 아드님 사업 도와주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 투자를 철회하는 걸로 하죠. 그럼 이 대단한 집안 어떻게 되는지 저 먼 곳에서 잘 지켜보고 있을 테니 한 번에 가라앉지 않게 발버둥 치고 계십시오. 그래야 멀리서 지켜보는 우리도 보는 맛이 있지. 돌아오는 길, 처음 예비시댁으로 내려갈 때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생길 앞날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속이 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미련 따위 하나 없었어요. 단지 오랜 기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낭비했던 제 시간들이 아까웠을 뿐이었죠. 이후 남자친구의 집안이 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투자가 철회되자 사업 자금이 모자라진 남자친구는 이렇다 할 결과물과 진행 사항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흐지부지한 사업 진행 상황과 투자금 증액 요청에 다른 투자자들은 한두 명씩 발을 빼게 됐죠. 결국 남자친구에게 남은 건 개인 담보대출로 인해 남아있는 막대한 빚뿐이었습니다. 목돈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은 전부 다 사업을 하는데 쏟아넣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도 없었어요. 회사도 다니지 않고 이미 대출로 인해 신용도도 떨어져 다른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나마 남아있던 자신의 전셋집과 담보로 잡아뒀던 부모님의 집과 땅을 모두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자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제 마음을 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남자친구는 그 후로도 저에게 찾아와 정말 매일같이 매달리고는 했습니다. 지은아, 사람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는 내 사업이 잘 돼야 아버님께도 당당한 사위가 되고 너한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힘들어하고 있는 널 미처 보지 못했어. 나 너 떠나고 아직까지 많이 힘들어.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후회하시고 네가 우리 부모님을 못 보겠다고 하면 평생 마주치지 않게 할게. 정말 약속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나 너 많이 사랑해.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런데 실수는 평소에 해야 용서가 가능한 일이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줄 알면서도 태연하게 관심도 없는 게 실수라고 할 수 있겠어? 이 다음은 이런 일 아니라도 내가 힘들 때 또 똑같이 행동할 거잖아. 그때 또 실수라고 변명할 거고. 저번에 내가 무슨 미련의 여지를 남겼는진 모르겠지만 우리 파혼뿐만 아니라 아예 헤어지는 거야. 우리 이제 연인 관계도 아니고 친구 관계도 아니라고. 지은아, 제발.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우리 사이를 되돌릴 수 없다면 그건 알겠어. 근데 그 아버님께 사업 관련해서 좋게 말해주면 안 될까? 그래도 우리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인데 최소한의 정은 있을 거 아니야. 좋게 말하는 게 어려우면 내가 아버님 만날 수 있게 자리라도 마련해줘라. 응?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안타깝긴 했지만 이러다 질긴 인연이 될 것 같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어요. 이후 전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됐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즐기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 다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 이야기를 오갈 정도로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행히 과거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집안 수준 모두 비슷비슷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이미 한번 큰일을 치른 제가 전처럼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쉽게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 끔찍이도 생각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할 순 없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정신을 잘 차리고 살아야겠죠.